쟤는 절대 안 돼. 그 말. 누가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정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순간 나는 두 발이 순간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이 정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에서 유명한 사교육의 성지라더니 첫인상부터 남달랐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넓은 로비, 그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리셉션 직원의 시선. 어디 학부모님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엔 친절함이 일리도 없었다. 나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조교직 면접 때문에 왔습니다. 윤혜진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찰나의 시간 멈칫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고개를 숙여 내 복장이 어떤가 다시 확인했다. 헐렁한 셔츠, 검정 배기 바지, 운동화, 머리는 질끈 묶은 포니테일. 그래, 누가 봐도 SKY 출신은 아니지. 무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나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걷는 동안 양옆 벽면에 걸려있는 정학원 강사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모델 같은 외모의 강사들, 번쩍이는 프로필, 서울대 경영, 연세대 수학과 수석 졸업, 하버드 박사 과정 중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그것도 아주 눈에 띄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리셉션 직원이 무표정하게 문을 닫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대기실에 홀로 남았다. 커피도, 물도 없이 창밖으로는 지훈 원장이 수업 중인 교실이 보였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여유롭게 설명하는 그의 모습, 그 이름, 정지훈, 정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의 대표, 하버드 출신, 잘생기고 젊은 경영자.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외모, 학벌 안 되면 면접장에서 탈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란다. 11시 10분. 정장을 입은 남성이 문을 열었다. 윤혜진 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악수도 없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졸업증명서 있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 서류에 닿자마자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광주교육대 출신이시네요. SKY 아니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뼈는 충분히 느껴졌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면접 본 분들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입니다. 혜진 씨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외모, 학벌, 경력, 뭐 하나 강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지원하셨죠? 나는 순간 숨을 삼켰지만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요. 아이들이 질문하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그 순간이 좋아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마치 진심인가 라는 눈빛. 좋습니다. 한 달간 수습 기간을 드릴게요. 정직 채용은 그 이후에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신이 이 학원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실패 사례도 필요하니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나왔다. 밖에 있는 몇몇 직원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봤다. 그 시선. 익숙했다. 저런 사람이 여기 조교를 해. 학부모들 뭐라 할 텐데 몸무게는 한두 명 몫이네. 정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은 말할 생각도 없었다. 첫 업무는 수업 후 교재 정리와 보조 업무였다. 고등 수학 수업이 끝난 후 교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확률 통계 문제 풀이에 눈이 갔다. 무심코 읽다가 나는 멈췄다. 풀이 중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PAB 계산이 잘못됐어. 이러면 결론이 다 달라지잖아. 나는 펜을 꺼내 조심스럽게 문제 옆에 붉은색으로 작게 써 넣었다. 변수 설정 오류, 독립사건 조건과 모순됨. 그리고 다시 조용히 정리 작업을 이어갔다. 아무도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 혹시 본다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한 줄이 언젠가, 어떤 순간에 나의 존재를 드러낼 단서가 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거울 대신 창문을 바라봤다. 피곤하고 서럽고 억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를 무시한 사람들아. 웃고 있는 그 표정 오래 못 간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거야. 그게 이곳에 온 이유야. 나는 첫 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해야 할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세 마디가 내 전부였다. 그렇다고 하해서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고의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조교실에 들어가면 내 자리는 항상 복사물 더미 위에 놓여 있고 그걸 치우며 앉는 내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삼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점심시간이면 다들 본관 1층 카페에서 유기농 샐러드랑 오트밀 먹으면서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나야 정학원, 리레리 광주 최고, 가랄 강사일상 같은 해시태그 달아 올렸다.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종이컵에 따뜻한 물 부어 먹으면서 책을 넘겼다. 그게 나였다. 아니, 지금의 나였다. 하루는 복사기 앞에서 인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영어 조교가 툭 하고 말했다. 요즘 신입들은 참 배짱 좋네요. SKY 출신 아니어도 정학원 들어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애써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냥 종이가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뭔가 묘하게 섞인 목소리가 또 들렸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용기 인정이죠. 아무리 외모 심사 없다고 해도 뒷말은 흐려졌지만 들릴 건 다 들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용기 인정이지. 어떻게 보면 칭찬 같지만 뿌리에 깔린 건 분명 조롱이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젠가 너희 입에서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참는다. 내가 맡은 반은 기초반, 정지훈 원장이 가르치는 A반. S방안은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시험 성적이 늘 하위권인 학생들. 집중력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핸드폰 만지는 아이들. 다른 강사들은 이 반을 골칫거리로 여겼다. 여기선 열심히 해도 티 안 나요. 이 아이들한테 정 붙이면 고생만 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애착이 갔다.
한 명씩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고 쉬는 시간엔 그날 배운 문제 중 어려웠던 것만 따로 인쇄해서 슬쩍 책상 위에 놔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조용한 배려. 특히 2주차쯤부터 한 학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민우, 전교 꼴찌였고 수업 시간마다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있었다. 처음엔 나도 불량 학생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 칠판에 쓴 식을 슬쩍 보더니 혼잣말로 이거 루트 안 풀어도 되는 건데?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멈칫했다. 민우야, 혹시 이 문제 전에 본 적 있어? 그는 놀란 듯이 나를 쳐다봤다. 몰라요. 그냥 예전에 학원에서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럼 오늘 끝나고 10분만 같이 앉아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래? 그날 이후 민우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어폰을 빼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나와의 10분이 어느새 20분, 30분으로 늘어났다. 한편 수업 녹화실에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지훈 원장이 회의 전 준비 겸 녹화 파일을 살펴보다가 기초반 보조 수업 영상을 클릭했다.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틀어본 영상 속에서 나는 평소 수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송으림을 직접 그려가며 개념을 풀고 쉬운 예시와 실제 생활 속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는 나. 정지훈은 조용히 화면을 정지시켰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방식인데. 그날 저녁 내가 퇴근하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민우가 뛰어왔다. 선생님, 저 오늘 수학 시험 72점 나왔어요. 인생 최고점이에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의 눈엔 진심이 있었다. 그 아이에겐 내가 진짜 선생님이었구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이사 강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더니 이렇게 말했다. 혜진 씨, 요즘엔 조교들이 참 적극적이네요. 아이들 상담까지 다 맡고 거의 강사처럼 굴더라고요. 나는 웃지 않았다. 저는 조교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내가 직접 A반 아이들이랑 B반이랑 실력을 비교해 보려고 해. 요즘 들어 기초반 점수 분포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말이지. 정지훈 원장이 그렇게 말한 건 월요일 아침 전체 회의에서였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강사들 중 몇몇은 슬쩍 내 쪽을 보며 피식 웃었다. 기초반 성적이 올라가긴 하는데 조교 덕분은 아닐 거예요. 그 말에 다들 웃음을 삼켰다. 누가 봐도 나를 겨냥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웃음을 참기 위해서 그래,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그동안 쌓아온 게 드디어 드러날 차례니까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수요일 예상치 못한 방식의 테스트가 공지되었다. 각 반별 상위 10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학 문제지를 주고 순위는 익명으로 발표, 정학원 베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의 내부 행사였다. 지훈 원장은 이걸 통해 AS반의 질을 증명하겠다며 꽤나 들떠 있었다. 나는 별말 없이 기초반 아이들 각자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나눠줬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건 내 노력이지 점수가 아니야. 그날 수업 후
민우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 같은 애가 이런 시험에 들어가도 돼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실력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라 네가 해온 걸 증명하는 시험이야. 시험 당일. 아이들은 낯선 긴장감 속에서도 묵묵히 문제를 풀었다. 나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볼펜을 쥔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다. 내 눈엔 다 보였다. 그 간절함이. 그리고 금요일, 결과가 게시되었다. 1위, 3위, 6위. 기초반 이름이 무려 3명이나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가장 위에 적힌 이름은 김민우. 그 순간 복도에 있던 몇몇 강사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터졌다. 민우아이. 걔 그 기초반 문제야 아냐. 말도 안 돼. 실수 아닌가 누가 가르쳤지. 모두의 시선이 복도 끝 조교실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 조교, 그 사람 실력 있는 거였어. 그 말 한마디, 그 한 줄의 인정이 나에겐 너무 컸다.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에서 지훈 원장이 입을 열었다. 이번 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있었지요. 기초반 아이들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르침은 누가 더 유명한 대학을 나왔느냐보다 누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알고 기다려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구도 나를 비웃지 않았다. 심지어 이사 강사조차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조교님, 혹시 나중에 수업 시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겠지. 회의가 끝나고 누군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윤 조교님. 저 개인적으로 조언 좀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영어 조교. 예전엔 내 앞에서 외모 심사 없어도 용기 인정이라며 비아냥대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시간 될 때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지훈 원장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혹시 전에 어디서 강의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따로 공부하신 게 있거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의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수학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서요.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기억하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사물함에서 하나의 노트를 꺼냈다. 예전 내 아버지가 쓰던 손때 묻은 수학 노트. 거기엔 내가 중학생 때부터 풀었던 문제들과 한때 내 꿈이었던 교사라는 단어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그 노트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기초반이 평가전 상위권을 휩쓸고 난 뒤 학원 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마치 장례식장에 흐르는 무언의 공기와도 비슷했다. 누구도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네진 않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진짜 그 조교가 가르친 거 맞대. 와,
나 사실 걔 이름도 몰랐는데 외모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은데 대박이다. 근데 약간 무서워. 너무 조용히 다 해버렸잖아. 내 대한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예전엔 눈을 마주치면 피하거나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젠 다들 잠시 시선을 머문다. 그 눈빛에는 경계도, 약간의 미안함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도 함께 있었다. 어떤 날은 리셉션 직원이 조심스레 커피 한 잔을 내 책상에 놔두고 갔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요. 복사기 고장 났을 때 그녀는 눈도 못 마주치고 돌아갔다. 그 한 잔의 커피에서 나는 작은 떨림을 느꼈다. 그건 죄책감일까? 존중일까? 아니면 단순한 형식일까? 어쨌든 내에 대한 시선은 이제 조교에서 무언가 더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 강사였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조교란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했다. 심지어 정지훈 원장과 마주친 자리에서 들려온 대화는 더욱 뚜렷했다. 원장님, 솔직히 이번 결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초반 애들이 그 정도로 성장하려면 최소 한 학기 이상은 걸릴 텐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누군가가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는 뜻이죠. 그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면요. 운이 그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바꾸진 않아요. 정지훈의 대답은 분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마치 인정하면서도 뭔가를 자꾸 되짚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후 정지훈 원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회의실도 아닌 학원 뒤쪽의 작은 상담실에서였다. 그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심스레 물었다. 윤 조교님, 죄송하지만 혹시 전에 어떤 교육 관련 경력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의 경험은 없어요. 학원도. 교사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서요. 수업 방식이나 판서 스타일, 학생 다루는 감각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무겁게 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 제 아버지가 교사였어요. 수학 선생님, 광주에 작은 사설 학원을 운영하셨고 학생 하나하나 손편지로 상담해 주던 분이셨어요. 그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내 말이 끝나기 전부터 그는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혹시 성함이 윤기현 선생님,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정지훈은 숨을 깊게 내쉬었다. 손으로 턱을 짚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분 학원. 우리 아버지가 인수했던 그곳 아닌가요? 맞아요. 인수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빼앗겼다고 느낄 수도 있었죠. 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일, 솔직히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선 늘 우리가 더 체계적이고 아이들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난 그 뒤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사람다운 얼굴을 보였다. 원장이 아니라 어떤 무게를 견디고 있는
아들이 얼굴. 며칠 뒤 정학원 홈페이지에 한 공지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조교 윤혜진 선생님 특별 강의 시연. 담당자는 정지훈 원장이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파장이 컸다. 많은 학부모가 댓글을 남겼고 학생들도 그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복수란 꼭 누굴 쓰러뜨려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잃었던 자리, 내 아버지가 소중히 지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복수고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는 일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수학 노트 한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아빠, 나 지금 여기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는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자주 웃게 되었다.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조금씩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지훈 원장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의 눈빛엔 이전의 오만도, 차가움도 없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예전에 선생님 아버지께 배웠던 수학 노트 복사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썼던 건데 이제야 그 글씨를 기억해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 쓰인 수학 풀이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적은 다짐이 하나 있었다. 수학이 재미있는 이유는 틀려도 다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복수도 자존심도 모두 잊고 그저 그 아이였던 지훈이와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날 밤 나는 노트를 펼쳐 빈 페이지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썼다. 윤혜진 교사. 그게 시작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교사라고 인정한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학원 측은 내게 특별 교육 과정을 제안했다. 기초반 대상의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희망하는 강사들에게 학생 중심 학습법 교육을 맡기겠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과거를 벗어났다고 해서 정말 오프를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통의 문자가 내 마음을 바꿔놓았다. 민우였다. 선생님, 요즘 수학이 재미있어요?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 문장을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들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 과정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를 모았다. 다들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배우고 있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노트를 함께 살펴보며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자신감을 깎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이 과정의 이사 강사도 예전 내 험담을 했던 영어 조교도 조용히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그 영어 조교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말 사과드릴게요. 그땐 그냥 나보다 나은 사람이 조교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알아요. 누가 진짜 선생님인지.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 대화 이후 나는 정학원 안에서 선생님으로 불리게 됐다. 이름 앞에 조교란 단어 대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에게 붙여준 진짜 이름이었다. 그리고 봄방학 즈음. 정지훈이 나에게 제안했다. 선생님, 이제 해진 교실 같은 이름으로 정규 수업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기초반 아닌.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실이요. 나는 웃었다. 그건 제 이름이 아니라 아이들 이름으로 해야죠. 우리가 바꾼 건 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생긴 수업 이름이 다시 푸는 수학. 틀려도 괜찮아. 아이들이 직접 투표해서 만든 이름이었다. 그날 첫 수업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처음이에요. 누가 날 보고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해준 거.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아버지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넌 할 수 있어. 틀렸던 걸 다시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대단한 사람이야. 수업명 틀려도 괜찮아가 정학원 홈페이지에 공식 등록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처음엔 기초반 학생 몇 명, 그리고 민우처럼 나를 잘 아는 아이들만 신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 번쯤 듣고 싶다는 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중엔 정지훈 원장이 직접 지도하던 A반 상위권 학생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수학은 잘 하는데 자꾸 불안해요. 문제를 틀리면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수업에 들어오면 조금은 덜 불안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여기선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야.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부터 같이 들여다보자.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흔한 동기부여 문장이 아니었다. 그건 진심이었고 그 아이의 마음을 처음으로 알아봐준 말이었던 것 같다. 그날 이후 내 수업은 마치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여겨졌다. 성적 때문에 주눅 들었던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부모들도 바뀌었다. 학부모 상담실에서 어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 나 요즘 수학 재미있어 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뭔가를 깨달았다. 내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었다. 나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던 거다. 이 변화는 학원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번졌다.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고 광주 지역 초중고 연합 수업 지원 프로젝트에 내 수업 방식을 시범 도입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정지훈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찾아가는 틀려도 괜찮아 교실, 나는 각 지역 학교를 돌며
시험에서 0점을 받아봤던 아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업을 중단했던 아이, 학급에서 소외됐던 아이들과 마주했다. 그 아이들은 수학보다 사람에게 지쳐 있었다. 정답보다 틀리면 혼난다는 두려움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했다. 이 교실에선 정답 맞히는 것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해요. 틀린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틀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떤 중학교 남학생 하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넌 그냥 포기해라고 해서 그날 이후로 진짜 포기했었는데 오늘 다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우리가 만드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삶을 포기하게도 다시 붙잡게도 한다는 걸 나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다. 정학원 내부에서도 변화가 계속됐다. 이사 강사는 본인이 맡은 반에 선택 수업으로 내 강의 방식을 부분 도입하기 시작했고 예전 나에게 차가웠던 강사들조차 혹시 이 문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나는 원장실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웃었다. 선생님, 이젠 정학원이라는 이름보다 혜진 교실이라는 말이 더 유명해졌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던 걸까? 아니면 복수를 넘은 삶의 회복일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었다는 거다. 그리고 그건 세상 어떤 상장보다도 더 큰 값어치였다. 정 원장님, 실적 면에서 해진 선생님 수업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건 사실입니다. 타 강사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내부 균형을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오후 3시, 문을 두드리는 손길 하나 없이도 공기가 묵직했다. 가만히 앉아있던 지훈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10여 년 전부터 자신과 함께 학원을 일궈온 최 부원장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그 말이 정확히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고민과 같았기 때문이다. 혜진의 수업은 분명 아이들을 바꿨다. 학부모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교육청에서도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성장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왜 자꾸 이 사람이 앞에 서면 내 과거가 떠오르지? 그날 밤 지우는 술 한 잔 없이 혼자 학원 옥상에 올랐다. 서초구의 불빛 아래로 10년 전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공부방. 지훈아, 너는 꼭 서울대 보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아. 어머니의 한마디는 축복이 아니라 늘 가시처럼 박힌 명령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또렷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수학 성적이 한 번 떨어졌던 날. 지훈은 엄마에게 맞았다. 손등에 국자가 찍히도록 그 다음 날부터 그는 틀리는 법을 잊기로 했다.
틀리면 사랑받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너무 컸으니까. 그래서였다. 혜진에 틀려도 괜찮아 라는 말이 처음엔 너무 불편했다. 그건 자신이 10년 넘게 쌓아온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었다. 그는 옥상에 앉아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았다. 너 요즘 바쁘지? TV에 너희 학원 이름도 나왔다며? 잘하네. 칭찬인데. 왜 이렇게 뼈가 시릴까?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한 잘하네는 자신이 아닌 혜진을 향한 말이었다는 걸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잣말을 뱉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내가 세운 이 학원이 진짜 필요한 걸까? 다음 날 강사회의. 혜진이 교육청 시범교사로 나간다는 발표가 나자 몇몇 강사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누군가는 웃으며 혜진쌤만의 학원이 됐네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정 원장님도 결국 인기 따라 움직이시네라며 빈정댔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그때였다. 뒤를 따라오던 유정 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원장님, 저 옛날에 기억하세요. 제 이력서 한 줄 안 봤을 때. 근데 혜진쌤은 저한테 와서 당신도 학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강의 잘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보듬는 사람.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말이 심장을 때린 게 아니었다.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후벼 팠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혜진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혹시 다음 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아직 못했네요. 3월의 마지막 날 봄비가 조용히 내렸다. 서초동 골목길 담벼락 아래 심어진 매와 한 그루가 빗방울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우는 그 나무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피잖아. 근데 왜 이 비엔 약할까 그렇게 중얼이며 웃었다. 한때 강함과 성과만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 숙인 나무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는 자신을 낯설게 느꼈다. 그는 학원 정문 앞에 멈춰 섰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사람이 먼저인 배움, 하나 교육연구소 하나. 그 이름은 혜진이 제안한 것이었다. 우린 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교육은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해요. 아이 하나, 마음 하나, 기회 하나. 그걸 붙잡아주는 곳이 됐으면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었다. 그 끄덕임이 무언의 사과였고 늦은 지지였다는 걸 혜진은 알아차렸을까. 그날 오후 학원에선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시험이 아닌 배운 것을 나누는 자리. 아이들이 PPT도 없이 어버버하며 말하는 장면이 이상하리만치 뭉클했다. 한 아이는 말을 더듬다 울먹였고 다른 아이는 친구 앞에서 넌 나한테 용기야 라고 했다. 그 장면을 보던 몇몇 부모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다. 이하연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혜진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죄송했어요. 그땐 전 너무 바빠서. 아이보다 제 실적이 더 중요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하연이 마음 다 읽어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아이 편에서 같이 걸어가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하지만 솔직하게 화해했다. 하연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품에 안고 발표회장을 떠났다. 그 아이가 중얼였다. 엄마, 나 오늘 무대에 올라가서 진짜 무서웠는데 엄마 온 거 보고 안 무서웠어. 그 말에 하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놓친 시간이 너무 길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 다시 시작된 느낌이었다. 지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자신이 혼자 서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 옆에 다가와 섰다. 유정이었다. 원장님, 아니, 이젠 그냥 지훈쌤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누군가한텐 그냥 선생이고 싶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선택이었다. 실적을 놓고 경쟁하던 시간. 누가 더 잘났는지 증명하려 애쓰던 세월은 이제 그에게 성공이 아닌 고독만 남긴 걸 깨달았기에 발표회가 끝나고 해지는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지훈에게 건넸다. 이거 예전에 말씀하셨던 어릴 적 어머니랑 가셨던 그 찻집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아직 있어요. 이번 주말 같이 가보실래요? 지훈은 종이봉투를 열었다. 안엔 1992년식 전통 찻집 화계헌의 명함과 송을씨로 적힌 짧은 글귀가 있었다. 늦은 봄에도 꽃은 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알았다. 자신이 원한 건 재기나 존경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는 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하게 됩니다. 꼭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상처는 골마가고 삶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들 역시 그런 고요한 절망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여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짜 금은 불에 타지 않는다 진심으로 살아간 사람의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꿋꿋이 자기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닿게 되어 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변화는 거창한 개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불의를 참지 않고 한마디 해주는 것. 누군가가 외로운 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은 소중하다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 차가운 세상을 바꾸고 닫힌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꽃 피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당장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계절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피어납니다.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 어떤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